이렇게 기술의 어떤 뭐 원천적인 것부터 좀 이해를 하면 실제 투자를 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또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가 요즘에 예.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예. EUV, 예. 극자외선, 이게 예. 그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예. 반도체 기판에 그림을 그릴 때 그렇죠. 쓰이는 그렇죠. 기술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자외선 같기는 한데 극자외선, 예. EUV란 게 어떻게 예. 좀 원리가 다른 예. 걸까요? 아, 그게 예. 결국은 파장 문제예요, 파장. 제가 파장. 아까 빨간색에 비해서 파란색 빛의 파장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장을 더 줄이면 자외선이 되고요. 네. 자외선 중에서도 A, B, C 순으로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그 EUV 이전 단계에 쓰이는 게 그 불화 아르곤이라든가 불화 크립톤 레이저를 썼었는데요. 네. 걔네들의 파장이 뭐 190몇 나노미터, 240몇 나노미터였어요. 예. 그게 파장이 대충 가시광선 파장의 절반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걔네들에 비해서 EUV는 13.5 나노미터니까 네. 10분의 1 미만이죠. 10몇 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은 그 성균관대 화학공학과의 권석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재밌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을 때 예. 빗살이 듬성듬성 있으면 머리가 대충 빗는 거잖아요. 도끼빗 같은 예. 거. 네. 참빗 같은 걸로 빗으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아주 가지런히 빗을 수가 있는 거죠. 아. 파장이 짧으면 훨씬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세밀하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선폭을 뭐 10몇 나노미터짜리에서 요즘 말하는 5나노, 3나노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광원 기술이지만 아. 그게 이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ASML 네덜란드. 예. 물론 니콘이나 뭐 이런 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ASML이 슈퍼 의리돼서 음. 전 세계에 이제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EUV 그 장치를요. 아. 노광 장치를. 근데 이게 되게 정말 어려운 거겠죠, 당연히. 뭐 굉장히 어렵다고 극자외선 하더라고요. 예. 노광 기술. 예. 그러니까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게 그 빛을 쏴주는 기술인데, 그렇죠? 예. 어려운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EUV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요. 이렇게 만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원소 중에 그 주석이 있거든요. 주석이 네, 있는데 주석 방울을 엄청나게 작은 방울을 뭐 1초에 몇만 번을 떨어뜨린대요. 네. 1초에 진공 중에. 예. 거기에다가 초고출력 CO2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펄스를 딱 쏴주면은 예. 펄스가 이 방울에 탁탁 부딪히면서 얘네가 플라즈마로 바뀌는데 예. 그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파장이 바로 13.5 나노미터의 그 극자외선이 나오고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문제는 이 정도 파장이면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흡수가 너무나 잘 된대요. 흡수가.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빛이. 그 EUV가.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수한 물질들로 이렇게 겹겹이 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어서 아하.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그 네네. 뒤에다 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율이 높지가 않아서 예. 예, 대충 얘네들도 흡수를 많이 해버리고 해서 조금만 살아남아서 그 스캐너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권 교수님 얘기에 하면은 1000와트가 들어가면 예. 1와트 정도 만들어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정도. 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99.99%는 열로 사라지고 아. 예, 거의 대충 이게 대략적인 숫자인데 예. 그렇게 작은 숫자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만 살아남겨서 그걸 이제 그 노광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SML 저 유튜브라든지 그런 예. 거 보면은 거울이 그래서 많이 쓰이고 뭐 물방울을 예. 떨어뜨리는 것 같은 영상도 나오는데 그게 주석 방울이고요. 거기에다가 주석, 틴, 예. SN 예. 거기다가 이제 CO2 펄스 레이저를 막 쏴줘가지고 플라즈마 만들어서 빼내고 예. 거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거울을 아. 잘 설계해서 네. 얘네의 반사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극자외선을 받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포토레지스트 화학 물질들도 예. 또 같이 막 개발이 같이 돼야 개발이 되는 돼야 거고. 되는 거죠. 그렇죠.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제 하여튼 지금 판매되는 거는 한 대 1억 5천만 원인가? 예. 1,500억 원이라고. 1,500원. 거의 2천억. 10대면은 1조 5천억이 되는 예. 거죠. 보통 한 달에 10대쯤까지 내면서요. 예. 근데 이게 또 그 약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가격이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효율을 높이는 거죠. 효율. 부르는 게 값. 예. 저 1,500억인데요. 조금 효율 높였는데 2천억입니다. 예. 슈퍼을이죠. 슈퍼을.
슈퍼 을이죠. 을. 예. 뭐 갑이라고 해도 되죠. 뭐.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 ASML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뭐 출장을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 갔었죠. 예.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그 노광 장비들을 일본의 캐논이라든지 니콘이라든지 뭐 사진기 잘 만드는 빛 잘 다루는 회사들도 했었는데 예.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못하고 뭐 점유율이 미미하다고 예, 들었어요. 예.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품질도 떨어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아까 잠깐 이제 플라즈마라는 예. 걸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우선은 플라즈마가 예. 빛이에요? 전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전합니다. 전하. 전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네네네. 왜 그 겨울철에 머리빗으로 머리 빗으면은 정전기 만들어지잖아요. 따다다다다. 예. 예. 그게 이제 한쪽의 전자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뺏기면서 한쪽은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예. 근데 플라즈마는 뭐냐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기로 나눠지는데 걔네가 숫자가 똑같은 플러스가 100개면 마이너스가 100개. 태양이 바로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이유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으면은 멀리서 보면은 중성이에요. 전기를 안 띠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봐야지 걔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멀리서 보면 중성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유체다,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띤 입자랑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숫자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 균형이 맞아 있는. 균형이 상황이에요? 맞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플러스만 있는 거면은 안 되고요. 플라즈마가 아니고 네. 마이너스만 있어도 플라즈마는 아니에요. 예, 걔네가 동수로 있어야 돼요. 그 기체 속에. 약간 그 오해를 약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왜 그 번개처럼 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크. 아크. 예, 아크 방전에. 아크 방전인 상태를 약간 플라즈마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그것도 있거든요. 일종의 플라즈마죠. 그러니까 예. 전류 흐름이 있을 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수로 있으면 플라즈마가 맞아요. 네네. 예. 근데 왜 빛이랑 자꾸 연관이 되냐면 플라즈마가 있을 때 흔히 빛을 내거든요. 예, 빛을 내기 때문에 이제 빛과 플라즈마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플라즈마의 원래 정의는 빛과는 무관하게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동수로 존재하는 기체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 빛과는 무관하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아주 같아져 있는 상황, 숫자가. 아크도 플라즈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연관이 돼 있긴 돼 있는 거죠. 아. 아크 플라즈마. 예.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반도체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응용을 하고 예, 있더라고요. 공정 처리할 때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게 그럼 어떨 때 이게 플라즈마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실 뭐 이용하는데 표면 처리할 때도 많이 쓰고요. 예. 표면 처리. 그 다음에 사실 요 형광등이 달려 있는데 이것도 네. 플라즈마예요. 속은. 형광등 속에 약한 플라즈마가 들어있거든요. 저 수은 플라즈마인데 수은 플라즈마를 만들면은 거기서 자외선이 나와요. 형광등에 벽에 발라져 있는 형광체에 쪼여지면은 이제 백색이 되는 거죠. 흰색 조명이. 이것도 플라즈마 조명 장치들에도 쓰이고, 네네. 표면 처리하는 플라즈마 공정에도 쓰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요즘에 한참 하고 있는 핵융합. 핵융합. 에도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를 쓰고 있죠. 왜냐면은 예. 핵융합이라는 거는 지구상에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공태양. 네. 그러니까 태양의 플라즈마 조건과는 많이 다르긴 한데, 네. 태양 같은 경우는 온도도 뭐 1500만 도, 그 다음에 내부의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 플라즈마를 지구상에 구현하겠다는 건데, 이제 지구상에는 압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온도를 오히려 뭐 1억 도, 2억 도 이상 올려줘야 되는 거죠. 압력이 작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플라즈마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그렇게 높은 온도를 가진 게 이런데 다음에 다 녹아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둘 수 있는 특별한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토카막. 토카막 속에다가 가둬서 흘러가게 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빼내는 건데요. 네. 핵융합은 기본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뭉쳐서 약간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예요. 네. 핵분열과는 반대인 거죠. 핵분열은 무거운 원소가 쪼개지면서 질량이 약간 줄어드는 거고, 네네.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가 뭉쳐서 약간 무거운 게 되면서 질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질량이 줄어든다는 건 똑같은데 그 질량이 mc제곱, 네. E는 mc제곱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인공태양을 지상에 만들어서 에너지를 빼내 쓰겠다는 건데 네.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더라고요. 상용화까지는. 이게 그 프랑스에 프랑스에 지금 이제 설치가 돼서 이제 실험을 막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실험 단계 완성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뭐 모르겠어요. 1초를 가동했대나 몇 아, 덕도를 그렇군요.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은 간간히 예, 이제 거기에 국제뉴스로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그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K스타라고 하나요? K스타요. 예, 대전에 있는. 예. 예, 거기에 기술과 거기 노하우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장치의 부품이나 설비의 상당수도 한국에서 공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국 기업들도 또 이제 기업들도 같이 네, 참여를 네, 하고 있고, 뭐 맞습니다. 전원 기술이라든지 핵을 융합을 해갖고 예, 거기에서 그 질량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기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뺐었어요? 그 에너지. 이거 코드 꽂으면 되나요? 뭐 보나마나 그 에너지로 뭐 물을 끓여가지고 돌려서 발전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예. 하겠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하는 터빈. 것처럼. 예. 핵분열 그 원자력 발전소 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거기 에너지 나오면은 그 에너지로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리잖아요. 네네네. 비슷할 것 결국은 같아요. 터빈으로 귀결이 되나요? 예. 음.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프랑스에 있는 거는 그 자체가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일종의 실험. 테스트용, 실험용인 거고요. 네. 그게 끝나면,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일종의 발전소의 전 단계라고 해야 되나? 뭐 프로토타입 같은 발전소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네. 얘는 사실 검증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이제 네. 빛을 다 이용을 하는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가 예. 이제 우리가 5G 통신이 굉장히 예. 일상화된 예. 생활이기는 한데,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예. 블루투스도 빛이고 예. 와이파이도 빛의 예. 기술을 예. 이용한다고 하셨거든요. GPS. 근데 이게 통신도 이게 빛을 이용을 하는 걸까요? 5G도? 눈에 안 보이는 빛인 거죠. 걔네들은 네. 아까 적외선 말씀드렸는데 네. 적외선 쪽보다 더 파장이 긴 쪽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파장이 더 길고 보통 그 파장을 주파수로도 표현을 하는데 네. 주파수 단위 중에 기가헤르츠가 있어요. 네. 1초에 10억 번. 예, 기가헤르츠. 그러니까 파동이 1초에 10억 번 진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와이파이나 GPS나 블루투스가 다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한 2점 얼마 네네네. 기가헤르츠 정도에 모여 있어요.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5G 통신도 사실 대역이 두 개인데 3.5 기가헤르츠 주변에 쓰는 게 있고요. 네. 28쪽이 있어요. 28 기가헤르츠가 있어요. 네. 28 기가헤르츠면은 주파수는 올라가고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약간 파동성보다는 광선처럼 직진성이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그 3.5 기가헤르츠짜리가 대중화되어 있고 네. 28로 가면은 얘네가 파동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잘 이렇게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통신회사들이 스몰 셀 이런 네.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일종의 중계기 같은 거를 예, 더 맞습니다. 많이 촘촘하게 배치해야 투자비가 되는. 많이 들어서 제일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처음에 선전할 때는 이제 28로 하게 되면은 대역폭도 넓어지니까 그 뭐 통신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하는 그런 게 선전이 많이 됐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3.5가 대중화돼서 쓰다 보니까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드는 그쪽은 좀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아직 설치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그게 우리 그 가정용 와이파이나 이런 거 쓸 때도 보면 뭐 2G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예. 5G로 되어 있는 거 예, 있는데 예. 느낌상 그렇습니다. 음. 5G 와이파이를 잡았을 때는 거실에다 설치해 놓은 게 안방에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2G로 했을 때는 거실에 있는 게 안방에 잘 잡히는 것 같고 그 이게 약간- 주파수랑 관련이 돼 있는 게 맞다고 하면은 방금 제 그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5G는 파장이 짧아서 직진성이 강한 거고 네네네. 2G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파동성이 강하니까 애돌아가는 능력이 뛰어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통신. 예. 그러면 옛날에 그 광섬유 예. 있잖아요. 예.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있죠. 그러면 여기 끝에서 보내는 빛이 음. 뭔가 그 투명한 빛이 좀 끝에까지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통신이 되는 거고. 광통신이죠. 그러니까 광통신은 말 그대로 광섬유인데 네.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은 예, 예. 작은 섬유 같은 게 쫙 있어가지고 예, 예, 빛이 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광섬유의 일종이죠. 그것도. 음. 그래서 그 광통신에 해당되는 섬유를 뭐 수백 가닥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5대양 6대주 아래쪽에 쫙 바닥에 까는 거죠. 그 바닥에 다 깔려 있다면서요? 바닥에 그게 있습니다. 이제는. 예, 남극 대륙 빼놓고는 다 깔려 있는 거죠. 예. 사실 원래는 구리통신을 썼었는데 예. 옛날에는 예. 그게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구리통신선이 최초로 깔린 게 1800년대 중반이에요. 1800년대 중반이에요. 예. 근데 구리선이 대서양 밑에 대서양에 깔린 게요? 깔린 게요. 근데 그때는 네. 한 달 만에 부식되고 해가지고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 근데 끊임없이 시도를 해가지고 깔렸는데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다양한 패스로 광섬유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광섬유가 훨씬 빠르고 이제 그
전달하는 정보 양도 훨씬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신호를 보내네. 네, 그렇죠. 그렇죠.